오늘은 조금 무겁게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벌써 50대에 접어들었기에 전부 추억이기도 하고 아련한 기억이지만 고아원의 생활은 참으로 어렵고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엄마의 손을 잡고 고아원 입구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올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제게 손을 흔들고 사라졌던 엄마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고아원 앞에서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리다 결국 날이 어둑해지고 추워져서 고아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냈던 고아원은 참으로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시설 자체도 크지 않아서 아주 몇 명의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지내야만 했어요. 저처럼 엄마의 손에 이끌려온 아이도 있었고 너무 아기 때 와서 아무 기억이 없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보살핌이라도 잘 받았으면 좋았으련만 고아원 원장님 부부는 참으로 모질고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원금에 눈이 멀어 항상 저와 친구들을 바깥으로 내몰았었습니다. 정말 거지나 다름없는 꼴을 하고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구걸을 하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지역신문에 기사 한 줄 실리고자 노력해야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후원금이 꽤 들어오거든요. 그 후원금을 노리고 고아원 아이들을 그 추운 겨울에 구멍난 외투, 솜이 다 빠진 외투를 입혀다가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종을 울리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를 외쳐야만 했어요. 장갑도 없어서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면서 말이죠. 연말 수금 기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전부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고 먹은 밥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러운 꼴 봤다는 표정으로 저희에게 저리 비키라던 고아원 원장님 부부를 저희는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빨래며 밥이며 전부 그 어린 우리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해내야만 했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면 전기세, 물세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에 이불 빨래를 해야만 했죠. 공부도 전혀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철이 들었고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도와 공부를 했습니다. 밤에 불을 켜면 전기세가 나오니 소등을 시켜버렸었는데 그럼 저희는 쓰다 남은 양초를 태워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공부머리는 꽤 있었는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들 성적이 좋았습니다. 제가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고아원 원장님 부부는 저를 이런저런 경시대회에 많이 내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입상이라도 하면 어떻게든 기자를 불러내서 기사 한 줄을 쓰게 했어요. 고아원에서 엄마 아빠 없이 자란 아이가 스스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일궈냈다. 이런 기사 한 줄이 후원금을 끌어당기기에 아주 좋은 소스였거든요. 고아원에서 고생하며 자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나 똑똑하다. 하지만 후원이 없으니 빛을 내지 못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댔죠. 그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를 대표해서 꽤 큰 경시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 거기서 은상이라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더 해진 옷을 입고 머리를 부스스하게 만든 다음 상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신문 한 켠에 작게 기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본 자수성가 사업가 한 분이 우리 고아원을 전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원장님 부부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된 겨울, 자수성가한 사업가 아저씨는 고등학생인 아들의 봉사활동 점수를 채우기 위해 고아원에 와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후원금도 원장님 부부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셨고 봉사도 매주 끊임없이 오셨습니다. 사업가 아저씨의 아들은 참 멀끔하고 멋있게 생겨서 그 고등학생 오빠가 저의 첫사랑이 되어버렸죠. 봉사를 가장하여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친해지자 오빠는 다른 애 몰래 저를 더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늘 구멍난 옷이 부끄러웠는데 제게 옷을 선물해주기도 했고요. 공부하다가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라며 휴대폰 번호를 쪽지에 써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를 정말 보물처럼 생각하고 잘 접어서 제 지갑에 보관해뒀습니다. 그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봉사활동을 했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 더욱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다닌다는 명문대학교에 저도 꼭 입학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20살이 되자 더 이상 오빠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유학을 가게 되었고 저는 사회에 뚝 떨어지게 되었거든요. 20살이 되면 고아원을 나가야만 했으니까요. 제가 고아원에서 나올 때 어린 동생들이 얼마나 눈에 밟히던지 정말 눈물바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를 엄마처럼 따르던 아이들을 등지고 나오려고 하니 그냥 고아원에서 무료 봉사를 하며 눌러붙을까 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순 없었습니다. 제가 자립을 하고 일을 해야지만 동생들에게 옷 한 벌이라도 선물해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오빠가 다니던 명문대학교에 합격은 했지만 등록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서 입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의 사정을 말하니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지만 은행에서는 제게 학자금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국 학교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어 휴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립금으로 받은 200만 원은 큰 돈으로 보였지만 정말 푼돈이더라고요. 월세방 하나 얻을 수 없어서 창문도 없는 월 35만 원짜리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며 공장이며 택배 상하차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지갑에는 보물처럼 오빠의 연락처가 남아 있었어요. 물론 유학을 갔으니 없는 번호라고 생각하고 그저 마음의 위안만 얻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였지만요. 1년쯤 그런 생활을 반복하자 아무리 끈질기게 살아남은 잡초 같은 저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오빠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해서 하는 소리만 냈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먼저 묻더라고요. 혹시 민아니? 왜 이제서야 연락을 했어? 한국에 오자마자 고아원에 갔더니 너는 이미 사회로 나갔다고 하고 너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시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저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엄마도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는데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준 사람이 저를 찾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제가 울음을 터뜨리자 오빠는 당황했고 지금 어디냐고 얼굴 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와 약속을 잡았고 약속 장소에 나가니 오빠와 아저씨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라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토닥여 주시더니 어찌 살아왔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1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으면서 택배 알바까지 하고 있다고? 제가 취직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서요. 그런데 택배 회사는 돈도 많이 주거든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일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2년까지 휴학할 수 있다고 하길래 내년까지만 더 고생해 보려고요. 등록금을 모아놔야 그래도 졸업까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노력해서 우리 아들과 같은 학교에 입학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니? 그럼 이렇게 하자. 등록금을 내가 내줄 테니 다음 학기에는 학교에 다니는 걸로 하자.
저는 정말 새가 되어 날아갈 수 있을 것만큼 기뻤습니다. 아저씨는 아무 조건 없이 제 대학 등록금을 내주시기로 했고, 나중에서야 그게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당연히 잘해서 주는 거라며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모아둔 돈은 학교 근처에 월세를 얻어서 살았으면 한다고 하셨지만 학교 근처에 집값이 꽤 비싸서 그럴 순 없겠더라고요. 저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대학에 등록을 했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준다는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여러 번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았으니 이번 등록금은 안 주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아저씨께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생활비로 쓰라며 거절하셨어요. 넓은 마음에 또 한 번 감동을 받게 되었죠. 학교를 다니면서 과외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받아서 과외를 하고 장학금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고 대학생활 틈틈이 일일 아르바이트를 뛰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시간을 쪼개어 쓰면서 바쁘게 살았고 등록금을 지원받은 이후로는 단 한 번의 휴학도 없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건 고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께서 제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네 회사로 취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셨어요. 솔직히 제 성적에 더 좋은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긴 했지만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대단한 영재가 입사하게 되었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신입사원의 명함을 달고 첫 직장에 받은 월급이 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통장에 떡하니 월급이라고 찍힌 금액을 보니 감동이 물밀듯 흘러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고아원 동생들에게 간식과 옷을 조금 사서 보냈고 남은 돈으로는 아저씨와 오빠에게 줄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오빠는 그 선물을 받고 자기도 취업 선물로 준비한 게 있다면서 제게 질 좋은 코트를 한 벌 선물해 주었어요. 저는 그 옷을 평생 보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올이 나갈까, 보풀이 생길까, 아까워서 한 번도 입지 못하고 옷장에 고이 모셔놨죠. 저는 입사 2년 만에 고시원을 탈출해 원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삶의 여유가 조금 생기니 봉사활동도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런 저를 아저씨는 참 예쁘게 봐주셨고 오빠와의 사이도 돈독해졌습니다.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기에 오빠의 말 한마디에 설레고 가슴이 아릴 때도 있었지만 참으로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오빠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저도 같은 마음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집안 차이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숨긴다고 숨겨왔는데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저씨도 저희가 사귄다는 걸 알게 되었고 평생 함께할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고개를 끄덕이니 그럼 결혼을 하는 건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까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터라 많이 당황했어요. 왜냐면 오빠네 집은 번듯한 사업가의 집안이었고 저는 고아원에서 부모도 없이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은근히 기대되는 마음과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공존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그 연락은 바로 오빠네 어머님이셨습니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각설하고 나는 이 결혼 찬성하지 않아요. 이유는 잘 알고 있겠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줄 몰라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 절대로 부족함 없이 공부시켰고 유학까지 갔다 온 아이야.
그런데 고작 만난다는 기집애가 고아원에서 자란 출신도 모르는 여자라니 가당키나 해?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도 참 생각이 없지. 사업한다는 양반이 대단한 며느리를 볼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집안 남자들이 마음을 굽힐 것 같지 않으니 그쪽이 먼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저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제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자 어머님께서는 이를 악물고 제 뺨을 치셨어요. 카페에 짝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제 몸은 자연스레 움츠러들고 말았습니다. 순간 수치심과 억울함에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부모 없이 자란 게 제가 원해서 된 일도 아니잖아요. 공부머리는 꽤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련스럽게 구는 건가? 우리 아들 잡아서 한몫 건져보려고? 내가 돈이라도 줘야 떨어져 나갈 거야?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돈도 필요 없다는 게 그렇게 대학 등록금까지 아득바득 챙겨갔니? 내가 불쌍한 애라고 도와준다길래 허락한 건데 며느리 자리까지 넘보는 건 선 넘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물론 오빠에 대한 저의 사랑은 순수한 거였지만 어머님께서 보시기엔 순수하지만은 않을 것 같았죠. 그날 그런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고도 없이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만났다면서 왜 말도 안 하고 그런 자리에 나갔어? 오빠의 반응을 보니 이미 어머니께서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오빠 혼자서 얼마나 아등바등 노력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내가 뒤집어 엎고 나왔어. 2번 다신 너한테 함부로 못하실 거야. 미안해.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제가 뺨을 맞았다는 것까지 알았는지 오빠는 제 얼굴을 문질러주며 꼭 결혼하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반발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부턴 일사천리였어요. 오빠는 어머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 준비를 강행했고 시아버지가 될 아저씨도 제 편에 서주셨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 제대로 된 가족도 없이 자랐는데 결혼만 하면 온전한 제 가족이 생긴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는 대화 한 번 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장에서 손을 잡아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혼주석이 텅 비어 있었지만 남편이 제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마련한 신혼집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악재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병명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간 의식을 찾지 못하셔서 제가 옆에서 꾸준히 병간호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계속 불편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고 하늘의 별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혼이 쏙 빠지게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요. 저는 정말 시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택배 일이나 하며 고되게 살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 너무 슬펐어요. 저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결국 가족으로까지 받아주셨는데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한순간의 병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세상을 떠나시다니 제 마음을 얼마나 슬펐겠어요. 장례를 마치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와 남편은 신혼집을 처분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서 그 큰 집에서 지내시는 게 너무 외롭고 쓸쓸하실 것 같아서 남편과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해하셨던 시어머니께서도 집안에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갑자기 회장직이 공석이 되어버린 탓이었죠. 남편은 아직 일을 배우고 있는 단계였고 저 또한 말단 직원이었기에 회장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독촉을 하지 앉을 준비가 된 사람은 없지. 결국 이 사회에서 시어머니를 그 공석에 앉히자는 의견이 나왔고 시어머니께서는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을 잘 모르시던 어머니께서도 무척 힘들어하셨습니다. 대신 권력은 생기셨죠. 시어머니의 도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사가 되었거든요. 남편은 그때부터 경영직 자리를 맡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채찍질도 따라왔고요. 남편은 지쳐가고 그런 남편을 보는 저 또한 지쳐갔습니다. 권력의 재미를 맛본 시어머니께서만 신이 나셨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슬슬 집안 살림에도 참견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서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일만 하느라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는다며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셨어요. 세상에, 이불 빨래는 언제 하고 안 한 거니? 2주 전에 했어요, 어머님. 2주나 됐단 말이야? 이번 주말에는 이불이랑 커튼도 좀 빨아라. 커튼은 이번 환절기 때 이미 빨았는데. 너 집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러니? 이런 식으로 살림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저는 평일에는 회사 일을 하느라 바쁘고 주말에는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전혀 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아원에서 일했던 경력은 무시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굳은 일이라고 해도 전부 해봤던 터라 척척 해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밥상을 가지고 참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풀떼기만 있어서 뭘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하겠니? 어머님이 시래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쳐본 건데. 시래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삼시세끼 시래기만 먹니? 바깥일 한다고 유세라도 떠는 거야 지금? 시어머니께서 주구장창 일을 관두고 집안 살림에 신경을 쓰라고 요구하셨고 결국 몇 년을 다닌 직장을 결혼 1년도 채 되지 않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는 더욱 잔소리가 심해졌습니다. 너 걸레질 언제 했어? TV장에 먼지 앉은 것 좀 봐라.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이런 거 하나 똑부러지게 못하니? 저는 매일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쓸고 닦고를 반복해야 했어요. 온 집안에서 광이 날 정도로 닦아대니 나중에는 주방 가전 위에 기름때가 앉았다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기름때를 지우고 먼지를 닦아내며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몇 주째 반복이 되니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제가 고생하는 걸 아는 남편이 하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지금 뭐 어떡하는 거야?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온 남편을 이런 식으로 부려먹어? 내내 집에서 쉬는 주제에? 도끼 눈을 뜨고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께 저는 대꾸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너무나도 지친 것이 보였고 저까지 나서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입을 꾹 말고 제 편을 들어주지 않자 시어머니께서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저를 더욱 구박했습니다. 밥상을 뒤집어 엎는 건 늘상 있는 일이 되었고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런 꼴을 보자니 체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옷 다림질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얼굴에 빨랫감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분명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블라우스 다려놓으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야 원. 저에게 회사에 일이 있으니 얼른 차려입고 나오라는 남편의 말에 아껴두었던 남편이 선물해준 코트를 입고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진절머리 난다는 듯 제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적 디자인의 코트니? 이래서 고아티는 못 버는 거라던데
정말 쪽팔려서 어디 데리고 다니지도 못하겠다. 내가 돈을 안 주니?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 명품까지는 못 사 입더라도 적어도 브랜드 옷은 입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코트 그이가 사준 거라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 와봤어야 알지. 내가 정말 쪽팔려서 너를 며느리라고 소개시켜줄 수 있겠니? 너는 나뿐만 아니라 네 남편, 돌아가신 시아버지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이 저의 편을 들어주길 원했지만 남편은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본인 생활도 너무 벅찬 와중에 이런 사소한 싸움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결국 남편은 저를 외면했고 돌려져 버린 고개에 저는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해도 늘 저에게 네가 참아, 네가 참아 하는 말만 반복했고요. 저는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고아원에서 지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쓸데없는 트집이 반복될수록 남편은 저에게서 점점 멀어졌어요. 회사에서도 시달리는데 집에서까지 시달리고 싶지 않으니 외면하게 되는 거였겠죠.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속상했고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남편의 출장이 잡혀 저는 집에서 남편의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집에 얼굴만 쓱 비추고 출장을 떠나야 한다는 말에 서운하기보단 시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야 할 3박 4일이 더욱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는 소리만 지르고 욕은 안 하셨는데 남편이 없으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섭기까지 했어요. 저는 벌벌 떨리는 손을 감추고 남편의 출장기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은 저를 배신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님,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내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다. 아직 너희들 나이가 많지도 않고 아이도 없으니까 말이야. 아이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매정하다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회사는 안정기에 접어들기 직전이야. 그렇게 회장님 떠나시고 많이 힘들었다는 거 알고 있지? 네, 그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정말 많이 힘들어했죠. 우리는 단단한 사돈이 필요해. 너처럼 몸뚱아리 하나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 뒤를 받쳐줄 든든한 처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니 이쯤에서 결혼놀이는 집어치우고 이혼했으면 한다. 이혼이라고요? 절대 안 돼요, 어머님. 저 그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우리 아들 출장 간 사이에 이야기한 거야.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여기에 도장 찍고 나가라.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 그동안 잘해왔잖아요, 어머님. 너 고생한 거야 내가 모르겠니? 일일이 트집 잡아서 어떻게든 제풀에 지치기를 바랬는데 너는 도통 떠날 생각이 없고 그러니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니? 너는 우리 집안에 도움을 줄 친정이 없잖니. 나는 그런 단단한 사돈이 필요하고 너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집안과 우리 회사를 생각해보렴. 너의 이기심에 모두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혼하면 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인기 많았다. 이혼남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어도 좋다고 할 여자들 많아. 어머님, 위자료로 3억 줄게. 너만 아니면 집안 빵빵한 며느리가 들어왔을 거다. 우리 아들 지금 회사에 제대로 자리 잡고 문제없이 운영해왔을 거야. 저는 결국 제 욕심에 남편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도장을 찍은 저를 보고 바로 계좌로 3억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뒀던 것처럼 이혼은 쉽사리 이루어졌어요.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날까지 몇 가지 없는 짐을 쌌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캐리어 2개를 끌고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남편이 개통해 주었던 휴대폰도 없애버리고 서울에 있다가는 마주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무작정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시골에 내려왔어요. 어느 동네인지도 모를 곳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작은 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고 부엌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당히 불편한 주택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외롭고 적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던 터라 속이 미식거리고 몸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며칠을 토하고 울기를 반복하다가 생리가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어 읍내에 있는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5주입니다. 아직 안정기는 아니니까 조심하시고요. 12주에 간단한 검사들 하러 내원하시면 됩니다. 제가 임신한 사실을 시댁에 알려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어차피 짐밖에 되지 않거나 아니면 아이만 빼앗길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이혼했으니까 제 호적에 두고 혼자 잘 키우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까지 빼앗기면 저는 정말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가족을 버리니 제 핏줄이 닿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삶을 이어갈 이유가 충분했어요. 그렇게 만삭의 몸이 될 때까지 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홀로 산부인과에서 진통을 겪고 꼬박 이틀 만에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탯줄을 자를 아이의 아버지가 없다는 게 참으로 슬펐어요.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겁이 났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3억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저는 그 돈을 아껴 쓰며 버텼습니다. 시골집이라고 해봐야 전세 7천만 원 정도였던 터라 3억 중 남은 돈이 꽤 되었지만 아이에게 드는 돈이 무시 못할 정도더라고요. 더 이상 돈만 까먹고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주변에 소일거리를 찾아서 농사도 도와드리고 했어요.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1억 7천 정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시골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 서울에서 장사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은 돈을 모조리 투자해서 서울의 식당 자리를 찾아 개업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진 살림에는 도가 텄던지라 식당 운영이 생각만큼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딸린 골방에서 아이와 먹고 자고 하면서 식당을 운영했어요. 정말 딱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일하고 좋은 재료를 골라 어떻게든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죠. 그러니 점점 동네에서 동네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TV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오고 했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번 잘 되기 시작하니 직원들을 4명이나 더 뽑아야 할 정도로 성화를 이뤘습니다. 가게도 옆 건물에 아주 큰 부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부지를 옮기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징조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면서도 힘든 거 하나 느낄 시간 없이 바빴어요. 대신 아이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한다는 게 조금 미안했죠. 돈은 점점 쌓여가고 가게는 점점 번창하고 저는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빌라를 전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 골방에서만 살아오다가 방이 3개나 있는 빌라 전세를 얻으니 아이도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버는 재미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었는데 문득 제 어릴 때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바빠서 잠시 까먹고 지냈던 고아원의 생활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온 만큼 저도 남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저와 고아원 동생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고 싶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비록 아빠 없이 자라고 있지만 절대 부족함 느끼지 않게 제가 2배, 3배 채우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주마다 고아원과 노숙자 센터, 미혼모 센터를 돌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리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무료급식 봉사를 했어요. 고아원에 가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떡볶이를 만들어서 봉사를 했고, 미혼모 센터에서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평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도 봉사를 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가 된 듯 했어요. 틈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무리가 가질 않을 만큼의 기부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아이도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고작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였지만 저와 봉사를 다니며 남을 위하는 행동과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죠. 저 아이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서울역에 무료 급식소 봉사를 나간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줄을 서 있는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서 주고 있었는데 제 앞에 우뚝 서서 시래기 반찬을 더 달라고 말하는 할머니 노숙자의 목소리가 귀에 익더라고요. 고개를 빼꼼 내밀어 얼굴을 확인하니 충격적이게도 저를 내쫓으셨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저를 보고는 벌벌 손을 떨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놀래서 여기서 뭐 하시냐 물어보니 입을 열지 못하시더라고요. 일단 줄이 밀려있던 터라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라고 말한 뒤 다른 봉사자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는 어머님이 앉아 계신 자리로 갔습니다. 제가 오든 말든 상관도 안 하시고 앉아서 밥을 허겁지겁 먹고 계시더라고요. 손톱에는 검은 때가 잔뜩 끼어 있고 언제 씻은 건지 가늠도 되지 않게 냄새까지 고약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니 그제서야 얼굴을 들어 제 얼굴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천벌을 받은 게지. 천벌을 받은 게야. 그때부터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날 네가 짐 싸들고 나간 날 너를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다음 날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너를 찾더구나. 나는 이혼 서류를 보여주고 네가 이것만 남기고 집을 떠났다고 했어. 처음에는 전혀 믿질 않더구나. 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애가 실성한 사람처럼 너를 찾기 시작하는데 네가 살았던 고아원에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고 돌아오기도 하고 너를 찾겠다고 전국을 이잡듯이 뒤지더라. 근데 어디로 숨었는지 아주 꼭꼭 잘도 숨었대. 혹시라도 마주치면 마음이 바뀔까봐 시골에 집을 얻어 죽은 듯이 살았어요. 그래, 그랬겠지. 내가 오죽 모질게 굴었니. 그 뒤로 우리 아들은 술독에 빠져 살았단다. 매일 술만 먹고 회사 출근도 안 했지. 그것까진 괜찮았는데 문제는 회사 어음이 터지면서였어. 경영이라고는 하나도 몰랐던 내가 권력만 쥐고 있으니 해결이 되었겠니? 아들은 회사 일에서 완전히 손을 놓았지. 나는 어음을 막으려고 집도 팔고 차도 팔았지. 그런데도 결국 수습이 안 돼서 회사는 넘어가게 되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단다. 그 와중에 아들은 간에 무리가 와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이가 아파요?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닌데 평생 약은 달고 살아야 한다더라. 그 약값은 감당이 안 되지. 돈은 없지. 결국 얻어놨던 전세까지 모두 처분해서 아들을 요양병원에 밀어넣고 나는 이런 신세가 되었어. 결국 나이 60대 후반에 노숙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이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뒤 봉사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중간에 어머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비록 저에게 모질게 굴었던 어머님이지만 차마 잘됐다고 조롱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대로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묵은 때를 전부 벗겨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이부자리를 깔아드렸어요. 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우리 딸을 보고서는 어머니께서 까무러칠 듯 놀라셨습니다. 엄마, 누구셔? 인사드려야지. 할머니야. 아이고,
아이고, 내가 너무 못됐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임신한 줄도 모르고, 우리 손녀딸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머님께서는 제게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는 놀라서 할머니 왜 그러냐고 일어나라고 하고 저도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죠.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당했던 조롱이며 고통이 고스란히 떠올랐던 터였습니다. 저는 용서는 쉽게 할 수 없겠다고 했지만서도 어머님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다음날 어머님과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남편이 입원해 있다는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뒷모습이 너무나도 쓸쓸했지만 오랜 시간 사랑했던 그 오빠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저분이 민주 아빠야. 얼른 아빠 하고 달려가봐. 아빠? 남편은 달려오는 딸아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보고 딸아이를 한번 보고 그렇게 몇 번을 번갈아 보더니 오열을 하더라고요. 차마 소중한 딸을 끌어안지도 못한 채 허리춤에 매달리는 딸의 머리만 쓰다듬으면서요. 나에게 딸이 있었다니 이 소중한 존재도 모르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렇게 당신이 힘들 때 나 힘들다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게 정말 아직까지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어. 오직 힘들었으면 그 여리고 착한 당신이 나를 떠났을까 싶어서 다 내 잘못 같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가까이 와달라고 손짓을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슬쩍 제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시야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니 아이도 울고 남편 시어머니 할 것 없이 눈물바다를 이뤘습니다. 한참을 울고 해진을 돌던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치료는 꾸준히 해야 하나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재산을 전부 처분했던 터라 오갈 곳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집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거였기에 통원 치료를 약속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다음 날부터 저를 도와 식당에 출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고된 일이라며 말렸지만 일을 하시겠다며 빚을 갚겠다는 어머님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꾸준한 통원 치료와 본인의 의지로 지금까지 탈없이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직 몸은 많이 약해져 있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은 딸아이와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돌고 돌았지만 결국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찢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길었던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